죽은 자식 때문에 언제까지 청승 떨 거야?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우리 서로 앞길 위에서 깨끗하게 갈라서자고. 남편은 5살 아들의 영정 사진이 뻔히 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누런 이혼 서류 봉투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옆에 있던 내연녀와 시어머니는 낄낄거리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님, 제 배 좀 만져보세요. 우리 튼튼이 발차기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 죽은 놈이 자리 비켜주니까. 이렇게 귀한 게 들어서는구나. 산 사람이 중요하지. 검은 상복을 입은 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들은 뱃속의 아이를 축복하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자기 앞으로 돌려달라며 제 멱살까지 잡더군요. 그날 장례식장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 목숨값 탐내는 너희들 뼈 한 조각까지 씹어먹어 주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그 파렴치한 인간들이 제 건물 1층 상가에 임대 문의를 하러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건물주가 바로 제가 된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과연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이 악마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핏빛 복수극.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장례식장. 특유의 서늘하고 쿰쿰한 향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희뿌연 연기 속에 너클 놓고 앉아있는 저의 눈앞엔 너무나도 맑게 웃고 있는 5살배기 아들 건우의 영정 사진뿐이었죠. 엄마 사랑해 하며 금방이라도 액자 밖으로 튀어나와 제 품에 폭 안길 것만 같은데 이제 다시는 만져볼 수도 안아볼 수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일이면 발인인데 빈손은 정막 강산처럼 고요하기만 했어요. 조문객 하나 없이 횡한 빈소를 지키는 건 자식을 앞세운 죄인인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빠라는 박민석은 아들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흘릴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또각, 또각, 또각. 고요한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요란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는데 귀에 익은 하지만 듣기 싫은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삭신이 쑤셔서 원. 아니, 손님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데 향은 왜 이렇게 피워대? 매워 죽겠네, 진짜. 시어머니 최말자였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밥은 좀 넘어가는지 몸은 어떤지 묻는 게 순서 아닐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저를 싹 무시하고 곧장 접수대 위에 놓인 텅 빈 조이금함으로 향했습니다. 덜컥 하고 함을 열어보더니 혀를 쯧쯧 찹니다. 죽은 놈한테 돈 쓸 사람 없다는 게 딱 맞네. 텅텅 비었어. 아주. 파리만 날리네. 파리만 날려. 그러더니 성큼성큼 재단으로 걸어오지 뭡니까. 제가 건우 가는 길 꽃길만 걸으라고 빚까지 내서 주문한 최고급 하얀 국화바구니를 발로 툭 하고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와르르 꽃바구니가 힘없이 쓰러지며 하얀 꽃잎들이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돈 아깝게 이런 건 뭐하러 세워놔. 죽은 애한테 돈 처바른다고 뭐 살아 돌아오니? 하여간 유나는 지랄 맞게 떨어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히는 그 순간
빈소 입구 쪽에서 낯뜨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여기 조명이 왜 이렇게 칙칙해? 내 피부톤이랑 안 맞게. 사진발 안 봤잖아. 아이고, 우리 소라 씨 미모에 눈이 부셔서 조명이 다 죽었나 보다. 하하.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박민석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상주가 입어야 할 검은 양복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번쩍거리는 은갈치색 실크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악스를 떡칠해서 한껏 멋을 부린 상태였으니까요. 게다가 그의 팔짱을 낀 여자는 어떻고요. 온몸에 금부치를 주렁주렁 매달고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연녀 김소라였죠. 여기가 나이트클럽인 줄 아는 걸까요? 두 사람의 행색을 보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석은 아들의 영정사진은 쳐다보지도 않고 입구에 있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엄마 왔어? 아, 분위기 진짜 축 처지네. 빨리 끝내고 나가자니까. 밥맛 떨어지게. 박민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자 김소라는 부풀어 오른 배를 과장되게 어루만지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튼튼아, 아빠가 화났나 봐. 우리가 이해하자. 응? 오구오구 그 꼴을 본 시어머니 최말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활짝 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이고, 내 새끼. 우리 튼튼이 왔니? 어디 보자. 배가 아주 듬직하게 나왔네. 아주 장군감이야. 시어머니는 김소라의 배를 쓰다듬으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대 끊기게 생겼는데 소라,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면 뭐해. 산 사람이 중요하지. 안 그러니? 그들은 건우의 영정 앞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 건우가 보고 있어. 당신 아들이 보고 있다고. 제 절규에도 박민석은 콧방귀를 뀌더군요. 그는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얼굴을 향해 휙 던졌습니다. 퍽! 봉투 모서리가 제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질질 짜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죽은 자식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서로 앞길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이혼. 서륜이? 그래. 보면 몰라. 위자료 줄 돈 없으니까 몸만 나가. 아, 그리고 보험금. 박민석은 마치 맡겨놓은 돈을 내놓으라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건우 사망 보험금 수령인 나로 받고 소라랑 사업 새로 시작하려면 목돈 필요하니까. 애 죽은 값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할 거 아냐?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시뻘건 분노가 들어찼습니다. 너 사람 아니구나. 짐승도 제 새끼 죽으면 울어. 어떻게 아들 목숨값으로 딴 살림 차릴 생각을 해. 제가 악을 쓰자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디서 남편한테 눈을 불하려. 네가 해온 혼수가 뭐 있니? 감가상각비 따지면 네가 돈을 토해내고 나가야 해. 당장 그 목걸이랑 반지 다 빼놓고 나가. 그것도 다 내 아들이 해준 거잖아. 시어머니는 제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억지로 빼내려 제 손을 비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김소라가 슬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아 하이힐을 벗고 발을 주무르더니 손에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를 쪽쪽 빨아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임신부가 커피라니요. 그리고 저 높은 키릴이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할 겨를도 없이 김소라가 제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동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 솔직히 죽은 애가 우리 튼튼이 위해서 자리 비켜준 거잖아. 효자네, 효자. 안 그래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저주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김소라의 뺨을 향해 힘껏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닿기도 전에 박민석이 거칠게 저를 밀쳤습니다. 아! 저는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마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피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임신한 사람한테 손을 대? 너 미쳤어? 우리 튼튼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박민석은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달려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윙하는 이명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김소라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걱정하기는커녕 재수없게 피를 보고 난리야. 액대움했네. 라며 옷에 피가 튀지 않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과 섞을 말 한마디, 흘릴 눈물 한 방울조차 아깝다. 저는 흐르는 피를 닦지도 않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쾅 하고 찍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더러운 한 페이지를 찢어버리듯이 말입니다. 저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구겨서 박민석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가져가. 그리고 평생 기억해. 오늘 이 순간을. 저는 상복을 벗어던지고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야,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갈비 어떠니? 그리고 이어지는 김소라와 박민석의 웃음소리. 하하, 엄마 최고. 소라야, 가자. 그 웃음소리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제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너희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이마에서 흐른 피가 입술을 적셨습니다. 비릿한 피맛과 함께 저는 핏빛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을 나온 뒤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을 끝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도장 찍어줘요. 저는 숙려 기간이고 뭐고 다 건너뛰고 싶었습니다. 그 인간들 얼굴을 단 1초라도 더 보는 게 끔찍했으니까요. 민석은 제 제안에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진작 그럴 것이지. 위자료 안 줘도 되니 개이득이네.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법원에 나타나 속전속결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내다버린 사람처럼 홀가분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버린 건 쓰레기가 아니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대한 행운이었다는 것을요. 이혼 후 한 달 뒤 저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신축 빌딩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빌딩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유일한 손녀인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민석과 결혼할 때 저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돈만 밝히는 그 인간의 본성을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결국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시험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말이죠. 저는 최고급 와인을 잔에 따르며 통유리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눈물 젖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게 식어버린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죠.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승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빌딩의 관리인이자 유능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박민석의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승우가 건넨 보고서를 펼쳐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고서 안에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저를 구박했던 민석이 사실은 제 몰래 비자금을 빼돌려 코인 투자로 날려먹었다는 사실, 그리고 퇴직금까지 몽땅 털어 소라의 필라테스 스튜디오 창업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까지. 아, 정말 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난이 심각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승우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빌딩 1층 상가를 유력하게 보고 있답니다. 강남 랜드마크라는 허세 때문이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시겠다?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승우에게 지시했습니다. 승우 씨, 지금부터 내 정체는 철저히 숨겨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무조건 우리 빌딩에 계약하게 만들어요.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져서라도.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뒤 모니터룸에 앉아 CCTV 화면을 지켜보던 제 눈이 번뜩였습니다. 화면 속에 익숙한, 아니 징글징글한 얼굴들이 나타났거든요. 민석과 소라 그리고 시어머니 최말자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빌딩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보자마자 입을 딱 벌리고 촌스럽게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자기야, 여기 진짜 대박이다. 내가 꿈꾸던 럭셔리 그 자체야. 소라는 벌써부터 사모님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고 민석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 강남 랜드마크 빌딩 계약하러 왔어. 야, 수준이 다르지, 수준이. 그때 화면 구석에서 시어머니의 행동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 디퓨저가 탐이 났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슬쩍 가방에 넣으려다 중개인의 눈치를 보고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여전하구나. 그 도둑놈 신보. 그러더니 화장실에서 나오던 청소 아주머니와 부딪히자 대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 내 명품 옷에 물 튀었잖아. 이런 고급 빌딩에 너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더 큰 한방을 위해서요. 저는 인터폰을 들고 승우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시작해. 잠시 후 화면 속에 승우가 등장했습니다. 완벽한 슈트핏에 정중한 태도. 승우는 누가 봐도 유능한 엘리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물주 대리인 한승우 변호사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이셔서 제가 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는 말에 그들은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건물주가 눈앞에 없다는 사실이 그들의 경계심을 무장 해제시킨 거죠. 승우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 카드를 꺼내 보이며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워낙 VIP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입점 심사가
까다롭습니다만 민석은 승우의 기세에 눌려 쭈뼛거리면서도 지지 않으려는 듯 허세를 부렸습니다. 뭐 돈은 걱정 마십시오. 권리금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주제의 허풍은 제가 다 낯뜨거웠습니다. 승우는 난처한 척 연기하며 제가 준비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사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대기 중입니다만 사장님의 열정이 대단해 보이셔서 특별 제안을 하나 드리죠. 세 사람의 귀가 쫑긋해지는 게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오픈 프로모션으로 3개월 렌트 프리 혜택과 초기 인테리어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1층 상가에서 3개월 월세 면제라니. 이건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너무 과하면 의심할까봐 적당히 하지만 치명적인 미끼였습니다. 역시나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시어머니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이고, 3개월이나 공짜라고? 야, 민석아. 이거 완전 땡 잡았다. 당장 계약해라, 당장. 소라 역시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거들었습니다. 자기야, 여기 아니면 나 안 해. 격 떨어지게 다른 데를 어떻게 가? 결국 민석은 승우가 내민 가계약서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합시다.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릴 듯 기뻐하며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도.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민석이 과거에 썼던 신체 포기 각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물론 진짜 신체 포기가 아니라 사채업자들에게 쓴 빚 보증 서류였죠.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이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굶주린 짐승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이제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숨통을 조여줄 차례입니다. 계약 체결 당일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 들어선 민석과 소라, 말자의 표정은 쨍하고 해 뜬 날처럼 밝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선 땅이 살얼음판인 줄도 모르고 강남 건물주가 된다는 환상에 젖어 있었으니까요. 민석의 손에는 두툼한 현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승우에게 보고받기로는 그 돈은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뺀 돈이라고 하더군요. 엄마, 내가 가게 대박 나면 바로 펜트하우스 사준다니까. 엄마는 이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모님 되는 거야. 아이고, 우리 효자 아들. 그래야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말자는 아들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인감도장을 덥석 내주었습니다. 참으로 대책 없는 모자였습니다. 승우는 깍듯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미리 준비해둔 임대차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자, 여기 계약서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날인해 주시죠. 계약서는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독소 조항들이 깨알 같은 글씨로 숨겨져 있었거든요. 제7조 사망 임차인은 건물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즉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5항 인테리어 공사는 건물주가 지정한 최고급 친환경 자재만을 사용해야 하며 지정업체 외 시공은 불허한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제15조 이 사항을 위반할 시 보증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몰수한다. 민석이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요? 인테리어 업체까지 지정하라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승우는 기다렸다는 듯 펜을 도로 가져가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프랜차이즈 쪽에서 연락이 와서요. 그쪽은 조건 없이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옆에 있던 소라가 기겁하며 민석의 옆구리를 꼬집었습니다. 아, 자기야, 왜 꼬집어? 이 멍청한 인간아.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3개월 월세 공짜라잖아. 다른 데 가면 그 돈 다 내야 해. 말자 역시 거들었습니다. 야, 원래 부자 동네는 까다로운 법이야. 그만큼 물 관리한다는 거지. 잔말 말고 빨리 도장 찍어. 저 대기업 놈들이 채가기 전에. 결국 민석은 두 여자의 성화에 못 이겨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서마다 쾅쾅 도장을 찍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사형 집행서에 서명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승우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들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챙겼습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소라는 어우, 속이 울렁거려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즉시 모니터 화면을 여자 화장실 쪽 CCTV로 돌렸습니다. 물론 화장실 내부가 아닌 파우더룸 쪽을 비추는 카메라였습니다. 소라는 파우더룸 거울 앞에서 주위를 살피더니 상의를 걷어올리고 허리에 감고 있던 무언가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살색의 두툼한 실리콘 복대였습니다. 그녀는 복대를 풀고 깊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우, 답답해 죽겠네. 임신 연기하기도 진짜 힘드네. 애 낳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배 불렀다고 해야 하니 원. 그 장면은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가짜 임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가짜 배 하나로 장례식장에서 저를 능멸하고 시어머니의 환심을 샀던 겁니다. 이 증거 하나면 그들을 파멸시키는 건 시간 문제였지만 저는 아직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하게, 더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공사가 시작되자 민석은 제 예상대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정된 최고급 자재 대신 싸구려 중국산 자재를 몰래 반입하려다 경비원에게 딱 걸린 겁니다. 사장님,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지정업체 자재 아니면 반입 안 됩니다. 아, 진짜 융통성 없게. 이거 겉보기엔 똑같다니까요? 좀 봐줘요. 민석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승우가 나타나 가차없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약서 제12조 위반입니다. 오늘 공사 전면 중단합니다. 그리고 위약금 청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위약금이라뇨. 민석은 펄쩍 뛰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샘 공사를 강행하다가 들릴 소리에 위층 성형외과 원장이 내려와 멱살잡이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이 몇 시야? 우리 환자들 다 깼잖아. 이 소동으로 또다시 공사가 중단되고 민석은 울며 겨자먹기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비용에 민석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공사 현장에 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안전모도 쓰지 않고 들어와 인부들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니, 돈 받고 일하면서 군뱅이처럼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안 해? 그러다 바닥에 쏟아진 페인트를 밟고 미끄러져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 나 죽네.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말자가 바닥을 구르며 난동을 부리는 꼴불견 역시 CCTV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소라는 임신 핑계로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가끔 명품 쇼핑백을 들고 나타나서는 먼지 날린다고 인부들에게 짜증만 냈습니다. 아저씨, 저 임신한 거 안 보여요? 먼지 좀 안 날리게 못해요?
수준 떨어지게 진짜. 인부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임신했다면서 힐은 왜 저렇게 높은 걸 신어? 배도 별로 안 나왔구만. 그들의 거짓말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말자의 전세금까지 탈탈 털어넣은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망의 가오픈 전날 밤, 텅 빈 스튜디오에 민석과 소라, 말자가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드르르 했지만 그들의 속은 빚더미에 눌려 썩어 문드러져 있었죠. 자, 내일이면 우리 인생 피는 거야. 강남 사모님 소리 듣는 거라고. 민석이 허세를 부리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드레스룸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내일 오픈식, 그들이 꿈꾸던 천국을 지옥으로 바꿔줄 서프라이즈 파티를 위해서 말이죠. 핸드백 속에 그동안 모은 증거가 담긴 USB를 챙겨 넣으며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기대해. 내일이 너희들의 제삿날이 될 테니까. 대망의 오픈식 날 아침.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빌딩 1층 스튜디오 앞에는 민석이 빚을 내서 주문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축 개업이라는 리본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소라와 말자는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하객들, 일명 하객 알바들을 동원해 가게가 북적거리는 척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자자, 좀 더 웃으면서 여기 음료수 좀 마시고. 말자는 알바생들에게 잔소리를 해대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소라는 가짜 명품 백을 팔에 걸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 강남에 작게 하나 차렸어요. 호호. 임신했다던 배는 보정 속옷으로 꽉 조였는지 며칠 전보다 훨씬 날씬해 보였습니다.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법인데 참 허술하기 짝이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부웅. 중후한 엔진 소리와 함께 건물 로비 앞으로 육중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건장한 경호원들이 탄 검은색 세단 2대가 잇따라 멈춰 섰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장면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습니다. 뭐야? 누가 왔나 봐. BVIP인가? 차봐라, 장난 아니네. 민석과 소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기야, 저거 봐. 우리 가게 오픈한다고 거물급 손님이 왔나 봐. 야, 빨리 나가서 인사해. 명함 챙겨, 명함. 민석과 소라는 헐레벌떡 뛰어나가 차문 앞에 도열했습니다. 말자도 덩달아 엉덩이를 들썩이며 따라 나섰죠.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의를 통제하고 운전기사가 리무진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구두 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 로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명품 쇼핑백을 든 수행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압도적인 아우라에 민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귀한 분이 누추한 곳까지. 어서 오십시오. 사장 박민석입니다. 소라 역시 배꼽 인사를 하며 알랑거렸습니다. 어머, 사모님. 저희 필라테스 샵 오픈 소식 듣고 오셨나 봐요? 제가 원장 김소라예요. 특별히 모실게요. 선글라스를 낀 여자는 대꾸 없이 그들을 빤히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열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인테리어가 좀 싸구려네. 내 건물격 떨어지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석의 굽신거리던 표정이 서서히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여자는 지은이? 민석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라 역시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촌스럽고 기죽어 있던 그 동서임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말도 안 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하이힐이 꺾여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꼬라지가 아주 볼만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가짜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승우가 다가와 지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스튜디오 시찰 나오셨습니까?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지요? 회장님, 그 세 글자가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민석과 말자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질 듯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개소리야. 야, 이지은, 네가 무슨 회장이야. 우리 집 돈 빼돌려서 산 거지? 민석은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지은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도둑년, 내 돈 내놔.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대기하던 경호원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민석의 팔이 꺾이고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제압당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여자 전 남편이라고. 민석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악을 쓰며 추태를 부리자 지은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 남편? 지금은 그냥 세입자 아니었나? 그것도 아주 주제 파악 못하는. 지은은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석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조부가 남긴 유산 상속 증명서였습니다. 똑똑히 봐. 이 빌딩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야. 너랑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내 거였다고. 네가 푼 돈에 눈이 멀어 나를 버릴 때도 나는 이 빌딩의 주인이었어. 그 말에 민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복권 당첨 용지를 제 손으로 찢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소라가 도끼 어린 눈으로 지은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건물 주면 다야? 우린 정당하게 계약서 쓰고 들어온 세입자라고. 어디서 갑질이야. 당장 저 사람 안 놔줘? 비명에 가까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계약서 조항을 읊었습니다. 계약서 제7조. 건물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세입자는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기억 안 나? 지은의 서늘한 시선이 소라를 관통했습니다. 소란 피우는 세입자는 사절이야. 당장 조용히 안 하면 계약 해지야. 위약금 물고 나가고 싶으면 계속 떠들든가. 그 말에 소라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넣었는데 쫓겨나면 끝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지은은 수행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오늘 오픈 행사로 주차장이 너무 혼잡하네. 지금부터 스튜디오 방문 차량 전면 통제하세요. 입주사 직원 차량 외에는 한 대도 들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곧이어 주차장 입구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축하해 주러 온 진짜 지인들의 차들이 줄줄이 회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못 들어간다고? 아니, 오픈식 초대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지인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자 민석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넋이 나가 있던 말자가 바닥에 대자로 눕더니 통곡쇼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먹네. 세상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저 독한 년이 늙은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으려고 해요.
그녀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지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안 요원들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영업 방해입니다.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말자를 질질 끌어내자 말자는 이거나 하며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화려해야 할 오픈식은 엉망진창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가짜 하객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도망쳤고 텅 빈 로비에는 절망에 빠진 세 사람만 남겨졌습니다. 지은은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닫히는 문 사이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지옥 같은 오픈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지은의 본격적인 합법적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지은은 승우와 함께 칼같이 건물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빨간 레이저 줄자가 들려 있었죠. 승우 씨, 여기 보세요. 스튜디오 입간판이 지정 구역을 정확히 1.5cm 침범했네요. 네, 확인했습니다. 사진 찍고 바로 구청에 불법 적침을 신고 넣겠습니다. 소라가 가게 안에서 뛰어나와 억울하다며 항의했습니다. 아니, 겨우 1cm 넘은 거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은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법은 일도 용납하지 않아요. 억울하면 법을 지키시든가. 그날 오후 구청 단속반이 들이닥쳐 입간판을 강제 철거해 갔고 소라는 씩씩거리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은은 건물의 정기 소독과 엘리베이터 점검 일정을 하필 스튜디오 회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평일 저녁 7시로 잡아버렸습니다. 어머,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에요? 그럼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건물 안전을 위한 필수 점검이라서요. 보안 요원들의 정중한 막아섬에 회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게다가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해서 운동하러 온 회원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죠. 아우, 냄새. 머리 아파서 운동 못하겠네. 환불해 주세요. 회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소라의 얼굴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지은의 압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인 까다로운 상류층 사모님들을 체험단으로 위장시켜 스튜디오에 보냈습니다. 원장님, 이 동작할 때 골반 정렬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격증 어디서 따셨어요? 아, 그게. 야매로 자격증을 딴 소라는 사모님들의 전문적인 질문에 식은 땀만 흘리며 버벅거렸습니다. 게다가 소라가 시범을 보이다가 배가 눌리는 동작에서 실수로 신음을 내지 않자 보고 있던 사모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임신부 맞아요? 배가 저렇게 눌리는데 아무렇지도 않나 봐. 그러게. 배 모양도 좀 이상하지 않아? 딱딱해 보이고. 소라는 사색이 되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라며 황급히 수업을 중단하고 도망치듯 상담실로 숨어버렸습니다. 매출은커녕 적자만 쌓여가고 월세를 낼 돈마저 바닥나자 민석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는 결국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지은을 찾아와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가 그래도 가족이었잖아. 정을 봐서라도. 비굴하게 비는 꼴이라니.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죽은 자식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서로 앞길 위에서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민석이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나지? 네가 뱉은 말이야. 가족? 너한테 가족은 돈 나올 구멍일 뿐이잖아. 내 앞에서 가족 타령하지 마. 역겨우니까. 지은은 싸늘하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민석은 돌아와 소라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야, 네가 꼬셨잖아. 여기 아니면 안 된다며.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뭐라고? 오빠가 능력 없어서 쫓겨나는 걸 왜 내 탓을 해? 3개월 공짜라고 좋아한 건 오빠잖아. 가게 안에서 고성이 오가더니 급기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나. 이 미친놈아. 그때 민석이 소라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녀의 지갑을 뒤져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소라가 이를 목격하고 달려들어 민석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내 돈 내놔. 이 도둑놈아. 조용히 해. 월세 낼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냐.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두 사람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그 소라는 복도로 새어나와 다른 병원과 사무실의 항의가 빗발치게 만들었죠. 지은은 이들의 진흙탕 싸움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승우에게 지시했습니다. 승우 씨, 건물 내 무단소란 행위 및 기물 파손에 대한 벌금 청구하세요. 남은 보증금에서 까요. 10원 한 장 남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한편 말자는 가게 앞에서 악덕 건물주 물러가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천하의 불효녀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변호사팀을 대동하고 나타나 말자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고소장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천만 원입니다. 뭐? 5천만 원? 말자는 숫자를 확인하고는 소리를 내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소라는 탈모가 생겨 머리가 한 웅큼씩 빠지고 피부는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척하느라 피부가 약도 먹지 못하고 끙끙 앓아야 했죠. 아, 짜증나. 다 너 때문이야. 소라는 민석에게 소리를 지르며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세 사람은 도끼를 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당해. 그년 약점 없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잖아. 민석이 음침한 눈빛으로 중얼거리자 소라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뒷골목 심부름센터 알지? 거기 연락해봐. 그 여자 뒤 좀 캐보라고 해. 불륜이든 뭐든 하나만 걸리면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모니터를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래, 덤벼봐. 너희들의 그 더러운 바닥까지 전 세상에 까발려 줄 테니까. 그로부터 2주 뒤 평화롭던 아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요. 다급하게 뛰어들어온 승우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강남 건물주 며느리의 갑질로 휠체어 신세된 시어머니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100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죠. 영상 속에서 말자는 멀쩡하던 다리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에 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제 며느리가 저를 계단에서 밀쳤어요. 돈 좀 있다고 시어머니를 벌레 보듯 하더니 결국 저를 병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석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전처가
아이 장례식장에서도 돈 타령만 하더니 이젠 어머니까지.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소라는 한술 더 떠 맘카페 회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신 초기인데 건물주가 난방을 꺼버려서 유산기가 있어요. 뱃속 아기를 지키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창은 지옥도였습니다. 악마가 따로 없네. 저런 여자는 신상을 털어서 매장시켜야 한다. 건물 불질러버리자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끼누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지은의 빌딩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네티즌들과 조회수를 노리는 일명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여기가 그 갑질 며느리 건물입니까? 나와서 해명하세요. 그들은 출근하는 입주사 직원들에게까지 카메라를 들이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들도 한패지? 저런 악덕 건물주 밑에서 일하니까 좋냐? 심지어 몇몇 유튜버는 건물 로비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우다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존의 우량 임차인들인 병원장과 변호사들이 저를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이지은 씨, 이게 뭡니까? 환자들이 무서워서 못 오겠대요. 당장 해결 못하면 우리 다 나갑니다. 저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피가 끓었지만 여론재판 앞에서는 진실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석이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은 시각 펜트하우스 현관 초인종이 울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붉은색 페인트로 쓴 편지와 죽은 쥐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다. 비릿한 피 냄새와 끔찍한 사체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저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 증세가 도져 펜트하우스 드레스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승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 씨, 정신 차려요.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거요. 승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지만 승우 씨,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요. 내가 악마래요. 아니요. 악마는 저들입니다. 그리고 승우가 비장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냥할 차례입니다. 승우는 테이블 위에 반격의 카드를 펼쳐 놓았습니다. 제가 사이버 레카 중 한 명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민석이 돈 봉투를 건네며 거짓 인터뷰를 사주한 녹취록을 확보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흥신소를 역이용해 소라의 뒤를 캤습니다. 이 여자 최근 산부인과가 아니라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상담을 받았더군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리콘 임신배를 구매한 내역까지 찾았습니다. 승우가 내민 영수증에는 리얼스킨 실리콘 만삭배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제 현관 앞에 죽은 쥐를 놓고 간 놈 고화질 CCTV에 얼굴이 딱 찍혔습니다. 민석을 특수 협박 교사 혐의로 엮을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 정말 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고마워, 승우 씨. 민석과 소라는 여론이 자기들 편이라고 착각하고 내일 아침 지상파 방송 인터뷰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전처가 아이 장례식장에서도
돈 타령만 했다는 거짓말을 전 국민에게 떠들 생각에 신이 났겠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갈무리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맹세했습니다. 건우야, 엄마가 약속할게. 내일 저 악마들의 가면을 전 국민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발겨줄게. 저는 승우를 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건물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게요. 모든 언론사 다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승우와 저는 밤을 새워가며 그들을 파멸시킬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오전, 지은의 빌딩 로비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단상을 향해 있었고 유튜버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생중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악덕 건물주의 해명 기자회견이 곧 시작됩니다. 과연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지 지켜보시죠. 댓글창에는 여전히 지은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거짓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은의 신호와 함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건우의 장례식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민석은 슬퍼하는 지은을 거칠게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시어머니 최말자는 며느리의 뺨을 때리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민석이 이혼 서류를 지은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치는 음성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죽은 자식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서로 앞길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보험금이나 내놔.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영상을 보던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 새끼야? 돈 타령은 며느리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한 거였어? 실시간 채팅창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악마를 보았다. 저런 쓰레기들을 우리가 옹호했다니. 박민석 죽일 놈 등 분노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김소라의 인터넷 쇼핑몰 구매 내역이 떴습니다. 품목 리얼 스킨 실리콘 만삭배 가격 15만 원 그리고 최근 성형외과에서 나눈 상담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원장님, 저 뱃살 좀 빼고 싶은데요. 지방 흡입하면 티 많이 나나요? 남친 몰래 해야 돼서요. 임신요? 보시다시피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뱃속의 아이는커녕 지방 덩어리뿐이죠. 지은의 차가운 일갈에 장내는 술렁거렸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로 민석이 전 직장에서 공금을 횡령해 해고당했던 기록과 오픈 준비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내역 그리고 심부름센터에 전처를 겁절하고 사주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옹호했던 피해자들의 실체입니다. 그 시각 1층 스튜디오 안에서 낄낄거리며 생중계를 보고 있던 세 사람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야, 저거 뭐야? 끄라고 해. 당장 꺼. 민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유튜버들이 태세를 전환하여 스튜디오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박민석 나와. 이 사기꾼아. 김소라 임신 아니래. 배 좀 까보자. 가게 앞 유리창 너머로 분노한 시민들이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 뒷문으로. 세 사람은 사색이 되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그곳에도 시민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갇힌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승우가 미리 대기시켜둔 경찰들과 함께 스튜디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박민석 씨 업무상 횡령, 사기, 특수 협박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소라 씨, 최말자 씨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자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추태를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연행되는 과정에서 흥분한 시민 한 명이 소라에게 달려들어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년. 어찌. 소라의 옷이 찢어지며 옷 속에 감춰뒀던 살색 실리콘 배의 끈과 움푹 들어간 플라스틱 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헐, 진짜 가짜였어.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이를 본 말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뭐야? 임신이 아니라고? 이 뱀 같은 년이 감히 나를 속여? 내 전세금 내놔. 내 벤츠 내놔. 수갑 찬 손으로 소라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말자와 비명을 지르는 소라, 엉엉 우는 민석.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그들을 향해 시민들은 밀가루와 쓰레기를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고 이 모든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지은은 로비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가라. 거기가 너희한테 딱 어울리는 곳이야. 경찰서 조사실. 소라는 살기 위해 발악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다 저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예요. 임신 연기도 시어머니가 시켰어요. 제발요. 그녀는 사랑한다던 민석과 끔찍이 모시던 말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배신했습니다. 옆방에서 이 소리를 들은 민석은 배신감에 책상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미친년이. 네가 먼저 꼬셨잖아. 네가 필라테스 샵 차려달라고 했잖아. 서로를 물어뜯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변호사 승우와 함께 유치장을 찾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세 사람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민석이 철창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지은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용서? 그건 건우한테 가서 빌어. 아, 너희는 지옥 갈 테니까 천국에 있는 건우는 못 만나겠네. 지은은 승우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셔도 갚아야 할 빚이 수억 원이 넘을 겁니다. 평생 썩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은 절규하는 그들을 뒤로하고 유치장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맑은 햇살이 지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빌딩 앞 가로수들은 울긋불긋한 단풍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횡령, 사기, 특수협박 교사 등 그동안 저지른 죄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와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영치금 한 푼 넣어주는 사람 없이 감방 동기들에게 매일 구타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밤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잘못했다고 온다는데 글쎄요. 악어의 눈물을 믿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겠죠. 김소라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신상이 만천하에 털려 거리를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짜 임신녀,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취직은커녕 아르바이트도 구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얼굴을 성형하고 지방의 어느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갔다는 소문만 무성하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시어머니 최말자였습니다. 그녀는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아들의 대출금 상환과 소송 비용으로 모두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며느리에게 당했다는 화병까지 겹쳐 쓰러졌고 지금은 냄새나는 쪽방촌에서 고독사 위기에 처한 채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좋아하던 돈도 핏줄도 명품도 이제 그녀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빌딩 1층,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튜디오 자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법원 경매와 강제 집행으로 모든 집기가 드러내지고 흉물스럽던 간판이 내려가며 다시 텅 빈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간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승우와 상의하여 전면 리모델링을 시작했죠. 이번에는 최고급 자재나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닌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죽은 아들 건우가 좋아했던 파스텔 톤의 하늘색과 노란색으로 벽을 칠하고 곳곳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곰 인형과 동화책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은 이제 백혈병 등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건우 재단의 사무실이자 그들이 언제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무료 쉼터 카페로 재탄생했습니다. 카페 오픈 날, 저는 화려한 명품 정장 대신 편안한 청바지에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오븐에서 갓 구운 고소한 쿠키 냄새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님, 아니 지은 씨, 쿠키 냄새가 정말 좋은데요? 승우가 앞치마를 메고 나타나 제 옆에서 커피 머신을 작동시켰습니다. 승우 씨도 참 앞치마가 꽤 잘 어울려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승우는 제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우리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갓 내린 따뜻한 라떼를 제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요.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제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제 관리인과 건물주 관계 말고 지은 씨의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승우 씨. 승우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딸랑 하고 열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화나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아이의 엄마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따뜻한 코코아랑 쿠키 드세요. 전부 무료예요. 제가 달려나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에 들린 곰 모양 쿠키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건우의 미소 같아서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 한편에는 건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곳의 모든 수익금은 세상의 모든 아픈 천사들을 위해 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건우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건우야, 보고 있지? 엄마 이제 안 울어. 네가 보내준 좋은 사람 덕분에 다시 행복해지려고 해. 엄마가 너 대신 친구들 많이 도와줄게. 사랑해, 내 아들. 창밖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저는 승우와 나란히 서서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평화로움을 되찾은 빌딩 위로 파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풍선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치 건우가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고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향해 날아오를 것입니다. 저의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과 나눔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자식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남편과 시댁에게 버림받았던 한 여자가 보란듯이 성공하여 악인들을 응징하는 모습에서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린 박민석과 그 일당들은 결국 자신들이 판 무덤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하지만 복수보다 더 아름다운 건 주인공 지은 씨가 아픔을 딛고 일어나 아픈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은 씨처럼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봄날을 기다리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정의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